깡패들이 전학생 얼굴에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는 훈련을 받아 피하고 그들과 친구들을 박살낼 준비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다. 박철수는 쌀쌀한 10월의 월요일 아침 강남고등학교 유리문을 지나면서 낡은 가방끈을 필요 이상으로 꽉 쥐었다. 17살인 그는 키가 겨우 168cm밖에 안 되고 마른 체격 때문에 나이보다 어려 보였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었고 낡은 청바지와 색이 바랜 회색 후드티는 누구나 그를 쉬운 먹잇감으로 여기게 했다. 부산에서 이 부유한 강남으로 이사온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생각한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를 가든 그를 찾아낸다는 것을. 강남고등학교 복도는 주말을 즐기고 돌아온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 찼다. 명품 가방, 비싼 운동화, 최신 스마트폰은 철수의 소박한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10대 무리를 헤쳐나갔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호하는 방식이었다. 익명, 보이지 않음, 안전. 1교시 영어 선생님인 박 선생님은 억지스러운 열정으로 그를 반에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학생이 있습니다. 박철수 학생,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교실 뒤쪽까지 겨우 들릴 정도였다. 그게 전부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다. 그는 뒷줄에 앉은 3명의 남학생이 서로 쳐다보며 씩 웃는 것을 보았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탈색한 머리와 차가운 푸른 눈을 가진 남학생은 철수가 너무나 잘 아는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 앉았다. 포식자가 먹잇감을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에 철수는 구석에 있는 빈 테이블을 찾아 혼자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주변의 사회적 계층을 관찰하고 싶었다. 인기 있는 아이들은 중앙 테이블을 차지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다. 운동선수들은 여전히 갑옷처럼 레터맨 재킷을 입고 창가 근처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치 세심하게 연출된 공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다양한 파벌과 그룹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목소리는 뒤에서 들려왔고 가짜 호기심이 가득했다. 철수는 영어 시간에 봤던 3명의 남학생이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리더인 탈색한 머리의 남학생은 등에 김민준이라고 자수된 야구 점퍼를 입고 있었다. 그의 두 친구는 충성스러운 군인처럼 그를 호위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여드름 흉터가 있는 뺨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튼튼한 체격에 팔뚝을 보니 헬스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듯했다. 네가 전학생이지? 박철수? 김민준은 초대도 없이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김민준이야. 김민준? 얘는 이태준이고 그는 키가 큰 아이를 가리키며 얘는 최성진이야. 튼튼한 체격의 친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짱이야. 알아두라고. 철수는 샌드위치를 계속 먹으며 그들이 흥미를 잃고 떠나기를 바랐다. 경험상 깡패들과 어울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폭풍을 견디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나았다. 말이 별로 없네? 김민주는 계속해서 철수의 사과를 가로채며 말했다. 그는 크게 한 입 베어 물었고 즙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게 현명할 거야. 조용한 애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 이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쟤 좀 봐, 민준아. 싸움 한번 해본 적도 없을걸. 종이에 베어도 울 것 같아. 내버려둬. 철수는 조용히 말하며 눈은 도시락 쟁반에서 떼지 않았다. 안 그러면 뭐? 최성진은 흉내 내듯 인위적으로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한테 달려갈 거야? 아, 아빠는 더 이상 없다고 들었는데. 안 됐네. 어쩐지 새님 같더라. 그 말은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지만 철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고 수많은 훈련 시간 동안 쌓인 근육 기억이 그의 신중하게 유지된 통제를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절대로.
우리 세 친구는 강남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할 것 같아. 김민주는 일어서서 친구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나중에 보자, 철수야. 아주 곧. 그들이 떠나자 철수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어깨에 뭉쳐있던 긴장을 풀었다.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동물원의 관람객처럼 무관심하게 그들의 대화를 재개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그 패턴은 이후 몇 주 동안 빠르게 자리 잡았다. 김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철수가 알게 된 바로는 축구부의 고정 멤버이자 학교의 사회적 생태계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계산된 정확성으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부딪혀 그의 책을 바닥에 흩뿌렸다. 그들은 전학생 세금이라며 그의 점심값을 훔쳤다. 체육 시간에는 피구 시간에 그를 표적으로 삼아 폭행에 가까운 공을 던졌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교사들이 지켜보지 않고 행정관들이 어디에도 없는 수업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 김민주는 빈 복도나 외딴 계단에서 철수를 혼자 찾아내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았다. 각 만남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언어적 조롱이 신체적 위협으로 고조되는 동안 철수는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왜 반격하지 않아? 어느 날 오후 화학 실험실 근처에서 철수를 막아선 김민준이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한심한 거야? 아니면 그냥 겁이 나는 거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검은 눈은 김민준의 어깨 너머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몸의 모든 근육은 김민준의 자세, 균형, 그가 오른쪽을 선호하는 방식을 기록했다. 철수는 이 대결을 10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최소 4가지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가만히 있으려고 애썼다. 그는 부산에서 이사 온 후 어머니와 약속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더 이상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그녀는 그 세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고 그 때문에 남편을 묻었다. 철수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고 해도 고장 난 것 같아. 이태주는 철수의 어깨를 세게 밀어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며 말했다. 작동이 멈춘 장난감처럼 태엽을 감아줘야 할지도 몰라. 최성진은 과장되게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말했다. 그러나 김민주는 손을 들어 친구들이 더 이상 악화시키지 못하게 막았다. 그의 표정에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 마치 철수의 약점이나 숨겨진 힘의 징후를 연구하는 듯했다. 아니, 여기서는 안 돼. 카메라가 너무 많아. 하지만 곧 전학생, 아주 곧.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11월 말 금요일 오후였다. 철수는 강남고등학교에 다닌 지 거의 2달이 되었고 매일의 고통은 아침 알람처럼 예측 가능해졌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했다. 건물 내 대체 경로, 김민준의 친구들을 피하기 위한 이동시간 조정, 구내식당 대신 도서관에서 점심 식사. 그러나 이날 그의 신중하게 구축된 방어는 실패했다. 철수는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생물 교과서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말을 시작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복도는 거의 비어 있었다. 그는 재빨리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 정문으로 향했지만 체육관 문 근처에서 김민준, 이태준, 최성진에게 길이 막힌 것을 발견했다. 어디 가시나, 전학생? 김민준은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냥 집에 가는 길이야. 철수는 교과서를 다른 팔로 옮기고 다른 길을 찾았다. 사실은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김민준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너를 강남고등학교에 제대로 환영해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우리답지 않지. 철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태준이 그의 팔을 잡았고 최성진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막았다. 그들은 그를 체육관 문을 통해 데리고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실로 이어지는 복도로 데려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졌고 철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웨이트 트레이닝실은 비어 있었고 창문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볼 수 없는 뒷주차장을 향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불을 켰고 형광등은 장비에 거친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철수야. 김민주는 야구 점퍼를 벗어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며 말했다.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너는 방역하지 않고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내 눈에는 무언가가 있어. 네가 원한다면 방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무언가가. 철수는 근처 벤치에 교과서를 놓았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하고 통제되어 있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안 됐네. 이태준이 끼어들었다. 왜냐하면 문제가 너를 찾았거든. 내 생각에는 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김민주는 계속해서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어쩌면 너는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할지도 몰라. 어쩌면 동정을 얻기 위해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나는 궁금해하는데 지쳤어. 최성진은 다시 손가락 마디를 꺾었고 그 소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들렸다. 그냥 끝내면 안 돼? 오늘 밤에 약속이 있거든.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 김민주는 철수의 개인 공간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나는 네가 가짜라고 생각해. 나는 네가 조용한 척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너를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낼 거야. 경고도 없이 김민준의 오른손이 철수의 얼굴을 향해 곧바로 뻗어졌다. 그것은 실제 저항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던져진 공격이었다. 김민주는 철수의 코에 맞고 피와 눈물을 보고 마침내 전학생의 신비로운 침착함을 깰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철수는 머리를 왼쪽으로 15cm 정도 기울였다. 김민준의 주먹은 철수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 추진력은 그를 앞으로 밀어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잠시 동안 혼란이 깡패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고 그의 뇌는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바로 그 순간 철수의 몸은 수많은 훈련 시간을 말해주는 유연한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그의 왼손은 뻗은 김민준의 손목을 잡기 위해 솟아올랐고 그의 오른손 바닥은 김민준의 팔꿈치 관절을 위로 쳤다. 그 조합은 김민준을 옆으로 회전시켜 아령렉에 부딪히기 전에 옆으로 회전시키는 지렛대를 만들었다. 김민준이 바닥에 세게 부딪히자 금속 무게가 불협 화음처럼 쨍그랑거렸다. 이태준은 먼저 반응하여 더 긴 팔을 뻗어 거친 헤이메이커를 던졌다. 철수는 주먹 아래로 몸을 숙여 이태준의 앞발을 쓸어버려 키가 큰 아이를 땅에 쓰러뜨렸다. 이태준이 회복하기 전에 철수는 그의 셔츠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런 다음 완벽하게 실행된 엉덩이 던지기로 그를 다시 쓰러뜨려 이태준을 고무 바닥 위로 미끄러지게 했다. 최성진은 튼튼한 체격과 웨이트 트레이닝 경험에도 불구하고 두 친구가 외과적 정확성으로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 철수는 두 걸음 만에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최성진의 가드를 그 방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왼쪽으로 속임수를 쓴 다음 그의 오른 주먹을 최성진의 명치에 꽂아 숨을 헐떡이며 몸을 굽히게 만들었다. 전체 대결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김민주는 야구 점퍼가 구겨지고 탈색된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힘겹게 일어섰다. 그가 아령렉에 부딪힌 이마의 작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 철수는 차분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새로운 권위를 담아 물었다. 나는 8살 때부터 싸워온 사람이야. 나는 9년 동안 매일 오후에 맨손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방법을 배우며 보낸 사람이야. 나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이태준은 손과 무릎으로 몸을 굴려 여전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닥에 쓰러졌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최성진은 여전히 몸을 굽히고 얕은 숨을 쉬며 아플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철수는 그의 검은 눈을 패배한 깡패들에게 옮기며 계속 말했다.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서 싸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평화를 선호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영원히 짓밟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뜻은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계속 밀어붙여 내 안에 무언가를 부셨고 이제 너희들은 내가 억누르고 있던 것을 보게 될 거야. 김민주는 손등으로 이마에 피를 닦아냈고 그의 표정은 분노, 혼란, 그리고 두려움일지도 모르는 무언가를 거쳤다. 이건 끝이 아니야. 그래, 끝이야. 철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시 내게 덤비면 다음에는 참지 않을 거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건 내가 부드럽게 대한 거야. 그건 너희들 중 누구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 않고 요점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힘만 사용한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다시 밀어붙이면 너희들의 안녕과 나의 안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매번 내 것을 선택할 거야. 그는 생물 교과서를 집어들고 문으로 걸어갔고 김민준이 뒤에서 소리쳤을 때만 멈췄다. 잠깐, 우리가 이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알아? 철수는 돌아섰고 몇 달 동안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3명의 남학생을 쳐다봤다. 그들은 이제 더 작아 보였고 어딘가 수축되고 평범해 보였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복수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멈추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 멈춘다면 우리는 끝이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너희들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웨이트 트레이닝실 사건에 대한 소문은 고등학교 가신만이 달성할 수 있는 속도로 강남 고등학교에 퍼졌다. 월요일 아침까지 모든 사람들은 박철수와 김민준의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세부 사항은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랐다. 일부 버전에서는 철수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3명의 축구 선수를 파괴한 비밀 무술 챔피언이라고 했다. 다른 버전에서는 그가 부산에서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김민준을 겁먹게 만든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몇몇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으며 정부 훈련을 받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철수는 속삭임과 시선을 무시하고 조용한 익명성을 선호했다. 그러나 학교의 사회적 역학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그를 꿰뚫어 보던 학생들이 이제 복돼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사들은 수업 토론에 그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더 강해 보였다. 심지어 구내식당 아주머니도 묻지도 않았는데 추가로 음식을 더 주었다. 김민준, 이태준, 최성진은 거리를 두었지만 철수는 때때로 그들이 방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보는 것을 보았고 그 표정은 그가 완전히 읽을 수 없는 것이었다. 더 이상 우연한 만남, 더 이상 점심값 세금, 더 이상 표적 괴롭힘은 없었다. 3명의 남학생은 갑자기 철수를 완전히 피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았다. 그 변화는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알려졌다. 김민준의 이전 좋아하는 표적이었던 2학년 데니체는 호기심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어느 날 오후 철수에게 다가왔다. 네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데니는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지난주 이후로 김민준은 나를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 지정된 영웅이나 보호자가 되는데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평화롭게 마치고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든 나아가고 싶었다. 진정한 시험은 3주 후 점심시간에 왔다. 철수는 마침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평소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구내식당 중앙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상급생 그룹이 신입생 소녀를 둘러싸고 그녀의 수제옷과 할인 운동화에 대해 조롱하고 있었고 그녀는 흩어진 책을 모으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잠시 동안 철수는 개입하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을 돕고 싶은 익숙한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근처 테이블에서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김민준을 보았다. 그들의 눈은 붐비는 방을 가로질러 마주쳤고 철수는 그들 사이에 이해와 같은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김민준은 일어서서 깡패 그룹에게 걸어가 철수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상급생들이 즉시 흩어지게 만들었고 신입생 소녀는 평화롭게 소지품을 수집하게 되었다. 김민준은 그것을 크게 과시하거나 자신의 개입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테이블로 돌아가 점심 식사를 계속했다. 그것은 정확히 구원이 아니었다. 김민준은 여전히 몇 달 동안 철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정이었다. 힘에는 책임이 따르고 힘은 약자를 잡아먹기보다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철수는 강남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마치면서 폭력, 선택, 그리고 해로운 순환을 끊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그는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도발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자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때로는 존경을 얻기 위해 자신을 옹호해야 하지만 옹호한다고 해서 자신이 경멸하는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 세계의 폭력이 그의 생명을 앗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준 기술은 철수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들은 단순히 그의 무기고에 있는 도구일 수 있었고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되었으며 항상 지배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했다. 졸업식 날 철수가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를 걸어갈 때 그는 청중석에서 김민준을 보았다. 이전의 깡패는 작은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정확히 우정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서로에 대해 가치 있는 것을 배운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이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고 너무 멀리 밀려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화와 힘, 피해자와 공격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 그리고 그 균형은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에서도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